중국 화웨이가 공식 석상에서 자사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칩셋의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얼마만큼 현재 상황이 절망적인지를 그대로 표출했으며 뜬금없이 미국의 퀄컴이 화웨이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 상황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소식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개최된 중국 정부와 백인의 2020에서 위청둥 화웨이의 소비자 부문 CEO의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올해 가을에 출시되는 화웨이의 차기 스마트폰 메이트 40이 화웨이의 고성능 반도체 칩셋 기린 9000을 탑재한 마지막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기린 칩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한 상태인데요. 기린 칩은 화웨이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비해서 반도체 자립, 반도체 자급 자족을 꿈꾸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AP입니다. 기린 칩은 화웨이의 자회사인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이를 TSMC의 위탁 생산해서 제작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TSMC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죠. 화웨이가 언급한 칩셋 기린 9000도 당초 TSMC의 최신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성능을 기대하고 준비하던 제품이었다는 뜻이죠. TSMC가 신규 주문을 받지 않자 화웨이는 TSMC를 대체해서 자사,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갈 만한 AP를 공급할 업체들을 찾고 있었고 그 대상으로 1순위로 손꼽혔던 것이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이었죠. 가장 적합한 후보는 TSMC와 마찬가지로 최신 5나노 공정에 진입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였겠고 파운드리가 안되면 삼성이 제조하는 AP, 이 엑시노스 완제품을 공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의 스탠스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웨이에 독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텍에서 만드는 모바일 AP는 사실 중저가 스마트폰에 어울리죠. 그 성능이 낮아서 화웨이가 원하는 플래그십 모델용으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들 SMIC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 14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죠. 안정적인 7나노, 5나노 최신 공정을 요구하는 화웨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이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의 최신 설계치를 맞추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화웨이는 자체 AP인 기린 칩셋의 생산을 포기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어려움, 위기가 닥쳐도 이렇게 공식 석상이나 대외적인 인터뷰에서 그것을 잘 표출하지 않았던 중국 기업의 특성상 이렇게 화웨이 CEO가 직접 나서서 반도체 칩셋의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체적인 AP의 수급이 어려워졌고 전반적으로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스마트폰 산업의 위축으로 화웨이의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확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화웨이가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하이실리콘도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백 명의 인원이 미국의 규제를 덜 받는 제조 기업인 오포의 반도체 연구소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하이실리콘은 중국이 그나마 자랑했던 팹리스 업체였는데 올해 1분기에만 무려 27억 달러에 육박하는 깜짝 매출을 기록하면서 세계 반도체 업계 매출 순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었죠. 7위 퀄컴, 9위 엔비디아, 미국 굴지의 기업들과 순위표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사실 그 매출 신장의 대부분은 모회사인 중국 화웨이에 기인했었죠. 작년에 화웨이가 2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당연히 하이실리콘의 매출도 큰 폭으로 견인시켰는데 화웨이가 이렇게 자체 칩셋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하이실리콘의 일감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정 부분의 구조 조정, 몸집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화웨이는 당분간 이 자사의 고성능 스마트폰에 어울릴 만한 모바일 AP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불릴 만한 고성능 제품을 내놓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이례적인 이벤트이며 그만큼 본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중국 전역으로 알려서 중국 현지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만큼 애국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도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화웨이가 발표했던 프로젝트 난리원 프로젝트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자사의 핵심 IT 산업에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현재 어려운 상황은 미국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뜬금없이 미국의 퀄컴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하겠다면서 판매 제한을 철회해달라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퀄컴이 주장하는 표면적 이유,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연간 80억 달러, 1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시장을 다른 국가 기업,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미디어텍에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퀄컴 모바일 AP의 성능이야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고, 연간 2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화웨이와 공급 계약을 따낸다면 당연히 많은 포션을 퀄컴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삼성이나 미디어텍, TSMC 등이 반사 이익을 누려왔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굳이 퀄컴이 지금 시점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죠. 최근 실적 탓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퀄컴이 최근 발표했던 2분기 매출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어요. 화웨이는 최근 퀄컴과 장기 특허 사용료 계약을 맺었는데요. 화웨이가 퀄컴에 대한 기술 사용료 비용을 지불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이죠. 2020년 3분기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이 화해금 등으로 18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화웨이의 퀄컴 기술에 대한 사용료 지불 결정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 기술 빼가기 등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중국 화웨이 입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사례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었고, 미국 측에 먼저 꼬리를 내리고 화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화웨이가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만큼 상황이 힘든데, 미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중국과 대화의 의지를 닫아놓은 상태죠. 화웨이는 이번 퀄컴과 특허 사용료 협상건으로 어느 정도 많은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고 갔을 텐데, 그 과정에서 퀄컴으로 하여금 미국 정부의 제재 완화 카드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화웨이가 딜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퀄컴 측에 적극적인 요청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국가 간 국가, 이념, 패권 싸움을 떠나서 어쨌든 이윤 추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기업인 퀄컴 입장에서도 이미 화웨이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기로 한 상황에서 화웨이가 다시 살아나고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퀄컴 입장에서 분명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퀄컴과 화웨이, 이 양 회사 간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의류기업 레나운이 코로나19 여파로 파산하게 됐다. 15일 일본 민간 신용조사업체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도쿄 증시 제1부에 상장된 의류업체 레나운이 민사대생법 적용을 도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도쿄지법은 이날 채권자이자 자회사인 레나운 에이전시 명의로 접수된 이 신청을 받아들여 관제인을 선임했다. 1947년 설립된 구주식회사 레나운이 2004년 다른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드반을 흡수해 새롭게 출범한 레나운은 지난 3월부터 일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외출 자제 등의 여파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지난 3월 매장 매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42.5% 떨어졌고, 주력 판로인 백화점의 휴업이 본격화한 4월에는 81.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 당시 부채 총액은 138억엔 규모로 알려졌다.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레나운은 2017년 결산기에 영업적자에 빠진 이후 적자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실적에 직격탄이 됐다며, 도쿄 증시 상장 기업의 도산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나카지마 메구미 씨는 야후 뉴스 포털의 레나운은 한때 일본을 대표하는 의류 기업이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일본 의류업계에 유사한 도산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에이코쿠 데이터뱅크는 15일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 업체가 일본 전역에서 152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일본 패션 브랜드 데상트도 결국 오프라인 매장 철수라는 카드를 꺼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코로나19, 온라인 쇼핑 강화,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패션업계 매출 하락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에 진출한 일본 브랜드들이 최근 들어 발빠르게 사업 재편에 돌입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데상트가 영예슬릿 매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데상트 영예슬릿 매장은 키즈 대상으로 이번에 철수하는 곳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입점한 총 47개 단독 매장 전체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브랜드 자진 철수로 매장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브랜드 측에서 먼저 철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데상트 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만 단독 매장을 운영한다며 데상트 영예슬릿 라인은 데상트 일반 매장에서 통합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한국에 직진출한 데상트는 1020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특히 중고교 남학생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 세대의 최애 브랜드로 꼽혔다. 데상트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2016년 8월 데상트 브랜드 내 키즈 카테고리로 영예슬릿을 론칭했다. 키즈 시장 확대 움직임으로 2018년부터는 단독 매장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업계는 데상트 영예슬릿 라인의 지난해 매출을 200억 원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개되면서 데상트는 한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데상트 코리아 매출은 6,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7% 하락한 90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영예슬릿 단독 매장 철수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오히려 어린 세대에게 더 강렬했다며 주니어 부문은 성인 부문보다 타격이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데상트 코리아 관계자는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도 있지만 이보다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통합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온라인몰에서 제품 판매 등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일본 패션 브랜드 매장의 잇단 철수는 패션업계 전체 위기감에 발로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외부 변수가 등장하면서 패션업계가 생존을 위한 재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21일 일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지유도 국내 오프라인 매장 3곳을 전면 철수한다고 밝혔다.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로 2018년 9월 한국에 상륙한 지 2년도 안 돼 철수 방침을 내리면서 결국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유니클로 역시 올 들어 매장 효율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니클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13곳에 대한 매장 폐점 작업을 진행했다. 188개까지 매장을 운영했던 유니클로는 이달 29일 기준 총 175곳을 운영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약 2,000명 이상에게 중복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네야가와시에서 일본의 재난지원금인 특별종이급 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993세대의 2,196명에게 2번 지급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실수로 지급된 지원금의 액수는 총 약 1,960만 엔에 달한다.
네야가와시는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 완료 대상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실수로 명단이 갱신되지 않아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또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수가 발견되기 전까지 지급 완료 명단의 최종 확인은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야가와시는 앞으로 더블 체크 체제로 변경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지원금이 2번 지급된 세대에는 당국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할 예정이다. 초과 지급된 지원금은 납입 용지를 통해 반환받는다. 히로세 케이스케 네야가와시 시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실수이며 성의를 다해 경위를 설명하고 지원금 반환을 부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고 있다.